새벽 6시에 잠이 깼습니다. 창문 틈으로 차가운 겨울 공기가 스며들어 왔고 얇은 커튼이 느리게 흔들렸습니다. 그 바람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무언가를 예고하듯이요. 오늘은 제 69번째 생일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벽에 걸린 달력이 보였는데요. 거기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를 그어뒀거든요. 내 생일이라고 작은 글씨로 적어놨습니다. 제가 직접 그은 동그라미였지만 그래도 누군가 제 하루를 기억해준 것만 같아서 잠시 마음이 놓였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는 이런 작은 표시 하나가 큰 위안이 되거든요. 아침 준비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늙었더군요.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는 더 희끗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괜찮았습니다. 생일이니까요. 부엌에서 전기포트에 물을 올렸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 안을 채웠는데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커피를 타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올해도 큰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요. 어제 저녁에 동네 빵집에서 작은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로요. 직원이 친절하게 포크 2개를 넣어줬지만 저는 하나만 꺼내고 나머지 하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둘이 먹을 일은 이제 없으니까요.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3년째거든요. 케이크 위에 초 하나를 꽂고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공기 중에서 파란빛을 띠며 흔들렸습니다. 잠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껐습니다. 소원 같은 건 빌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이 건강하고 제가 아프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욕심 부릴 나이가 아니거든요.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광고 문자 몇 개만 와 있더군요. 설 명절 대목 할인, 건강식품 특가, 뭐 그런 것들이요. 딸에게서 오는 연락은 시차 때문에 늘 새벽이나 밤에 옵니다. 딸아이가 미국 서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한국보다 17시간 늦으니까 지금 딸은 아직 어제를 살고 있을 겁니다. 오늘은 아직 메시지가 없었지만 괜찮습니다. 바쁠 테니까요. 새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으니 정신없겠지요.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겠지요. 늘 그랬으니까요. 딸은 잊지 않는 아이거든요. 케이크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지만 왠지 목이 메는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휴대폰이 탁 하고 진동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딸인가? 화면을 봤더니 모르는 번호더군요. 010으로 시작하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넘겨버렸을 겁니다. 요즘 스팸 전화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험, 대출, 투자, 하루에도 서너 통씩 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받고 싶었습니다. 혹시 딸이 다른 번호로 전화한 건 아닐까? 깜짝 선물을 주려고 친구 폰으로 거는 건 아닐까 하는 작은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바가묵의 어르신 맞으시지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매끄러웠어요. 마치 대본을 읽는 것처럼 억양이 완벽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아묵의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커피 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수술이 급합니다. 머리 쪽 출혈이 심해서요. 수술비만 먼저 준비해 주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구멍이 꽉 막힌 것 같았습니다. 제 딸이 응급실에 머리 출혈, 손이 떨려서 커피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릇이 덜컹 소리를 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케이크 위에서 꺼진 촛불에서 연기가 아직 가늘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 사이에서 남자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따님 성함이 박지연 씨 맞으시지요? 34이시고
암흑에 무역 근무하셨고 작년에 미국 지사로 발령받으셨습니다. 암흑의 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시고요. 모두 정확했습니다.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은 정보들이었는데요.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있는 겁니까? 저는 은행에서 30해 넘게 근무했습니다. 지점장까지 했고요. 퇴직하기 전까지 수많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직접 봤습니다. 울면서 찾아오는 어르신들, 전 재산을 날린 중년들, 손이 덜덜 떨리는 젊은 사람들, 그들의 절규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한다. 냉정해야 한다. 일단 확인부터 해야 한다. 머리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하지만 정작 제가 그 상황에 놓이니까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머리로는 이상하다고 외치는데 가슴은 딸이 위험하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두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싸웠습니다. 병원이 어디라고 했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분해지려 애썼지만 목소리는 저를 배신했습니다. 암흑의 대학병원 응급실입니다. 아버님, 지금 대표번호로 확인하시면 30분 걸립니다. 접수 확인하고 담당 의사 찾고 연결되는 시간까지요. 그 사이에 수술이 늦어집니다. 따님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압박이 시작됐습니다. 시간,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죠. 하지만 말투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공손했어요. 그래서 더 위험했습니다. 정중한 악마처럼요. 잠시만요. 제가 생각을, 아버님, 지금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따님 상태는 장담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두개골 뇌출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분 1초가 급합니다. 평소 같으면 냉정하게 끊었겠지만 그 순간 한 생각이 머리를 잡아먹었습니다. 혹시 정말이라면? 만약 정말이라면 어떡합니까? 제가 의심하는 사이에 딸이 죽는다면 그 죄책감을 어떻게 안고 살 수 있을까요? 아내를 잃고 딸마저 잃는다면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들고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1번, 2번, 3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그 긴 신호음, 그 빈 공간,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그 신호음이 마치 증거처럼 느껴졌거든요. 봐. 정말로 무슨 일이 생긴 거야.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 라고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또 다른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다른 번호였지만 비슷한 지역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아버님?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암흑의 대학병원 간호사 김미영입니다. 박지연 환자분 보호자시지요? 지금 상태가 위중합니다. 빨리 수술 동의서하고 비용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급하고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문장 끝마다 어딘가 부정확했고 호흡이 조금씩 어긋났습니다. 병원 특유의 배경 소음도 없었고요. 전문가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병동입니까? 응급실입니다. 아버님, 지금 질문하실 때가 아닙니다.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었습니다. 손이 더 떨렸고요.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사기다. 이건 사기야. 딸이 죽어가고 있어. 지금 당장 뭔가 해야 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30해, 은행원,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책장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가죽 표지가 낡은 수첩이었는데요. 거기에 딸이 한국에서 일할 때 적어둔 비상연락망이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인 페이지를 넘기면서 손가락으로 번호를 찾았습니다. 옛 직장 팀장님. 그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딸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주십시오. 진실로 연결되는 신호가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제발, 제발.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박 선생님, 맞습니다. 오랜만이십니다. 딸의 옛 팀장님이었습니다. 따뜻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따님 말씀이십니까? 지금 해외 지사에서 근무 중인데요. 어제도 화상회의했습니다. 사고요? 그런 보고는 전혀 없는데요. 그 말 한마디에 제 긴장과 두려움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치 줄이 끊어진 인형처럼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울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팀장님은 상황을 듣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거 요즘 유행하는 사기입니다. 정말 잘 끊으셨습니다. 노인분들 많이 당하신다던데. 선생님은 정말 침착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손을 바라보니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안도가 뒤섞여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그날 저는 지구대에 연락했습니다. 경찰관은 빠르게 조회했습니다. 어르신, 신고된 번호 맞습니다. 오늘만 해도 비슷한 피해가 여러 건 들어왔어요. 혹시 송금하신 건 아니시죠? 아닙니다. 확인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혹시 다시 연락 오면 바로 신고해 주십시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틀 뒤에 그 번호가 다시 걸려왔습니다. 놈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는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아직 송금 안 하셨습니까? 따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엔 말투가 급했습니다. 예의도 사라져 있었어요.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떨리는 척했습니다. 늙고 겁먹은 노인처럼요. 제가 비밀번호를 잊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아버님, 빨리 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말끝에 한국 사람이 쓰지 않는 억양이 섞여 있었어요. 미묘하게 끊어지는 호흡, 그리고 VoIP 국제전화 특유의 딜레이. 30년 은행원 경력이 그 순간 살아났습니다. 해외에서 전화하십니까? 남자가 멈칫했습니다. 짧은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뭐라고요? 발음도, 통화 품질도. 국내 병원이 아닙니다. 당신들 어디서 전화하는 겁니까? 잠시 뒤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면이 완전히 벗겨진 순간이었죠. 저는 곧바로 녹음 파일을 경찰에 전송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결이었습니다. 정의가 움직이고 나는 다시 누군가의 도움이 되었다. 그날 밤 10시에 경찰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진지했어요. 통화 지연 시간, 발음 패턴, 배경소음 전부 분석했습니다. 중국 쪽 해외 콜센터 맞습니다. 지금 국제 공조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질문하신 부분, 해외에서 전화하냐고 물으셨을 때 놈이 당황한 그의 2초 침묵, 그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제가 도움이 됐습니까? 도움이요? 어르신, 수사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어르신 덕분입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오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검거했습니다. 네, 중국 현지 경찰이 콜센터 급습했습니다. 조직원 체포했고요. 국내 총책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보가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몇 명입니까? 해외 8명, 국내 3명입니다. 피해 금액은 12억 8천만 원 규모고요. 12억, 11명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올렸습니다. 어르신, 지구대로 한 번만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다음 날 오후 지구대에 갔습니다.
문을 열자 3명의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오셨습니까? 이쪽으로 앉으십시오.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고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검거 현장입니다. 사진 속에는 남루한 건물, 컴퓨터가 질비한 방, 그리고 수갑 찬 남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르신한테 전화 걸었던 주범입니다. 사진 속 남자는 30 중반쯤 돼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경찰관이 피식 웃었습니다. 처음엔 발뺌했죠. 자기는 그냥 직원이라고요. 그런데 어르신 녹음 파일 들려주니까 표정이 확 바뀌더라고요. 어떻게요? 이게 어떻게 녹음이 됐냐고요. 자기들은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개인정보도 다 확보했고 시나리오도 여러 번 연습했는데 왜 안 속았냐고 따지더군요. 다른 경찰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상대를 잘못 골랐다. 30년 은행원한테 전화한 게 실수였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가슴속이 시원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경찰관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조직의 어르신 말고도 당일 5명한테 더 전화했습니다. 그중 4명이 송금했어요. 총 3,400만 원이요. 숨이 멎었습니다. 다행히 어르신 신고 덕분에 빠르게 계좌 추적해서 2,800만 원 동결시켰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 돌려받게 됐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요.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찰청에서 감사장 수여하기로 했습니다. 어르신 같은 분 덕분에 많은 분들이 피해 안 보게 되십니다. 감사장 제가 정말 도움이 됐습니까? 3명의 경찰관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장 나이 많아 보이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부분 신고도 안 합니다. 창피해서요. 그런데 어르신은 신고하셨고 녹음까지 하셨고 증거를 확보하셨습니다. 덕분에 수사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요. 젊은 경찰관이 덧붙였습니다. 어르신 사례가 보도됩니다. 경찰청 자료 나가고요. 방송에서도 인터뷰 요청 있을 겁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서 범죄 예방 교육 많이 합니다. 근데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도 실감을 못 하십니다. 어르신처럼 직접 겪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정말 달라집니다. 한 번만 나와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대를 나서는데 경찰관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잠깐만요. 숨을 헐떡이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작지만 받아주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편지였습니다. 경찰관들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바가묵의 어르신께 정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르신 덕분에 많은 분들이 안전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지구대를 나서는 길.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30년 은행원 퇴직 후 처음으로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하다. 내가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수 있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동네는 그대로였습니다. 익숙한 골목, 익숙한 가게들,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지붕들. 하지만 풍경이 유난히 따뜻해 보였습니다. 겨울 햇살이 낮게 깔려 골목을 비추고 있었고 나무 그림자가 길 위에 긴 선을 그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누군가 저녁 준비하는 냄새, 모든 것이 살아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이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평온했어요. 며칠 뒤에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화면, 속달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눈이 조금 붉었어요.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 진짜 괜찮아요? 팀장님한테 얘기 들었어요. 진짜 놀랐어요. 엄청 무서웠겠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딸도 무서웠던 겁니다. 만약 제가 속았다면, 만약 제가 다쳤다면 하는 두려움이 목소리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내가 전화를 더 자주 했어야 하는 건데, 요즘 너무 바빠서. 아빠 혼자 계시는데,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무사하니까. 그걸로 다 됐어. 다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단다. 오히려 좋은 일도 있었어. 나 경찰 도와서 나쁜 놈들 잡았다. 딸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네. 아빠가요? 그래, 내 아빠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요. 무력한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다는 게요. 딸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대단해요, 진짜. 그리고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할게요. 시차 상관없이 아빠 목소리 듣고 싶을 때마다 전화할게요. 약속해요. 그 말은 생일 케이크의 촛불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떤 선물보다 값졌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게 아빠한테는 제일 중요한 거야. 영상통화를 끊었습니다.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선물했던 가죽 수첩이었어요. 그 빈 페이지를 펼치고 펜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습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않기, 아는 것을 나누기, 누군가에게. 작은 방패가 되기. 펜을 내려놓고 그 문장들을 바라봤습니다. 간단한 문장들이었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약속이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그리고 세상에게 하는 약속이었죠. 창밖 겨울 햇빛이 방 안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히 바닥을 비췄습니다. 먼지 하나하나가 빛 속에서 춤을 췄습니다. 황금빛 입자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웠던가요?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살아있는 동안은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되는 거지. 아직 늦지 않았어. 보이스피싱 조직은 잡혔습니다. 딸과의 사이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그놈들은 제가 당할 뻔한 게 아니었습니다. 놈들이 저를 잘못 건드린 것이었습니다. 30년 은행원 사기꾼들과 맞서 싸웠던 사람, 사랑하는 딸을 지키려는 아버지. 그들은 그걸 몰랐습니다. 나이든 노인이 아니라 여전히 날카로운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다음 주면 경로당에 갑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제 경험을, 제가 배운 것들을요. 그 이야기는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것입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지킬 것입니다. 누군가의 가족을 지킬 것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오늘의 저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닙니다. 저는 다시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생일 케이크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반쯤 먹다 만 케이크였죠. 저는 포크를 들고 한 조각을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이번엔 목이 메지 않았습니다. 69번째 생일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의미 있었던 생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첫 별이 떴습니다. 작고 희미했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빛나면 됩니다. 작지만 꾸준하게,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주면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